이해할 때는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 공정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배분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공정표는 여러분들이 너무 구조에 몰입돼 있는 공정표라고 제가 좀 이해가 되는 게 너무 골조 기간을 너무 길게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인원수에 대한 포션이라든지 이런 게 규모하고 좀 안 맞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 상태로라면 마감 공정 때는 골조 공정에 비해서 몇 배나 많은 인원이 갑자기 들러붙어야 되는 그런 스케줄 단위가 될 거예요. 왜냐면 철공 공정을 4인 2개조로 여기를 하는 걸로 계산을 했는데 좀 비현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전체 공정을 가지고 비율 배분 어느 정도 해야지 이게 정상적인 공정인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정 계산할 때 요구되는 공정 기간이 있겠죠. 만약 14개월이면 그 중에 몇 개월을 골조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마감 공정하고 설비 공정이 이제 교차되는 건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역산을 해가지고 세팅을 해놓고 이제 물량하고 인력 배분을 다시 재고려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스터디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분석적으로는 굉장히 맞는 말인데, 큰 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걸 알리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좀 고민을 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런 거죠. 사람을 딱 4명만 투입하는 게 아니라 2개조를 투입할 수도 있고 3개조를 투입할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러면 그에 따라 생산성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현장의 내용이 들어가야 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저 짜임새 있는 공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처음부터 내가 다 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 있던 뭐 공사팀장이든 소장님들과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동안 현장에 있던 노하우가 같이 들어올 건지, 그러면 그거를 오버타임으로 하는 게 아니면 주말을 더 할 건지, 이런 결정을 해 나가면서 공정을 디벨롭하면은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났을 때도 그러면 본인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 대비 어느 정도 공정이 진행했는지를 매일매일 체크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면 2조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모델링 비하면 새로워진 학생복지관 프로젝트를 진행한 3조 팀 어울림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계획입니다. 저희 팀은 학생복지관 설계 프로젝트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공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여 어울림이라는 이름에 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져 소통하고 성장하는 복지관의 특성과 리모델링을 통해 새롭게 설계된 요소들이 기존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설계의 방향성을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모두가 편안히 머물고 교류할 수 있는 학생 중심의 공간을 설계하고자 합니다. 저희 팀은 김현우, 장윤민, 원수연, 한수경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자 직장에서 BIM 모델링, 패치 작업, 현장 원가 관리 및 시설계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 작업에 대한 개인의 강점을 파악하여 가장 잘 소화낼 수 있는 부분을 주 역할로 전담하였으며 팀원 간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서로의 작업을 공유하여 작업물의 부족한 점을 채워나갔습니다. 그 결과 모두가 개인의 작업 범위만이 아닌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작업을 진행하여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였습니다. 이어 작업 진행에 앞서 프로젝트의 기본 정보 파악 및 작업 환경 구축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건축 계획입니다.
저희 조는 영동대학교 캠퍼스 학생복지관 신축공사 프로젝트를 3D 전환 설계하였습니다. 주요 정보로는 건축물의 용도는 교육연구시설이며 연면적은 1155.59제곱이고 철근 콘크리트 라민조이며 외부는 징크 판넬, 전토 벽돌, 화금석 방어 구이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작업 시작 전 BIM 수행 계획서 작성 시 좌측 사진과 같이 작업 일정을 계획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우측 사진과 같이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원활한 공동 작업을 위해 구글 드라이브의 공유 문서함을 활용하여 모든 파일을 팀원들과 공유하였습니다. 폴더 및 파일 서식을 통일하고 각자의 작업 파일을 드라이브에 업로드하여 규칙적으로 작업물을 공유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진행 현황을 파악하여 일정 규율이 수월하였고 각자 동시 작업한 각 공종개발 모델링 파일을 한 파일에 링크하여 검토를 진행하는 등의 작업시간 단축 및 취업에 용이하였습니다. 또한 레빗 파일 내에서는 BIM 수행계획서상에서 정한 라이브러리명을 반영하여 수많은 파일을 규칙적으로 작성 및 관리하였고 이를 통해 최종 단계의 물량 산출 및 관리 작업이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주안점은 외장 패널 리모델링입니다. BIM 전환 설계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기본적인 3D 모델로의 전환 작업과 동시에 저희 건축물의 특징에 적합한 작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동대학교 학생복지관은 완공 후 13년이 지난 건축물로 유지보수와 현대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기존 도면을 기반으로 BIM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전환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호 가능성이 높은 외장 패널 리모델링을 진행하여 외관을 현대적이고 내구성 있는 디자인으로 개선하면서 기존 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현재 복지관을 주출입구에서 바라보았을 때 가장 먼저 시선이 닿는 좌측 베스 외장재 리모델링을 계획하였습니다. 주변 건물과의 조화를 위해 마스터 플랜을 검토하였을 때 영동대학교 캠퍼스 건축물 중 학생복지관인 명령관 기준 인접 건축물들은 2000년도 이전에 준공되어서 적벽돌 마감이 되어 있으며 그 주위에 신축 건축물은 흰색 패널 혹은 미색의 화강석 마감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적용하여 색감의 통일성 및 주변의 울창한 식재 속 대비되는 화사함을 부여하기 위해서 짙고 어두운 색의 외장재 컬러에서 한층 밝고 산뜻한 색감으로 변경하였으며 외장재 선정 과정에서 색상뿐만 아니라 자재 성능의 개선을 위해 스펙 검토 및 물량 산출을 통한 경제성 검토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2D 도면만을 이용한 리모델링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한계점을 BIM 툴을 활용하여 보완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보완하고자 한 2D 도면만을 이용한 기존 리모델링 프로세스의 한계점입니다. 첫 번째, 각 단계별 작업 내용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로 인해 관리와 데이터 일관성 유지가 어렵다는 점. 두 번째, 철거, 임시 구조물, 신규 자재 등 실제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물량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는 점. 세 번째, 각 단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 및 공정 이해도가 낮다는 점. 네 번째, 작업 순서를 사전에 시뮬레이션하거나 충돌 검토가 불가능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설계 변경 시 모든 단계별 도면을 개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BIM 툴을 활용하여 보완하고자 하였으며 프로세스 전반에 이러한 주안점이 녹아들어 있으니 저희의 작업을 보시면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보완해 나갔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프로젝트의 기본 정보 확인 및 작업 환경 구축, 주안점 설정을 진행하였으며 이어 저희의 작업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작업입니다. 대상지에 존재하는 기존 건물의 현황과 전반적인 대지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수치 지적도를 활용하여 QGIS로 지형, 경사도, 주변 도로를 확인하고 히트맵을 통해 건축물의 밀집 정보를 분석하였습니다. 수치 생성된 데이터를 라이노 프로그램을 통해 3D 객체로 변환하였고 이 객체를 활용하여 대상지를 분석하였습니다. 이어서 인프라웍스를 이용해 주변 현황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조는 학생복지관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을 주제로 선정한 만큼 시공 단계에서 화물차의 동선이나 작업 반경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체적인 학교 부지를 생성 및 검토하고 저희의 건축물 모델링 파일을 인프라웍스에 연동하여 외부 도로에서부터 건축물까지의 대략적인 거리를 측정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나 조경등과 같은 다양한 객체를 배치해 저희 건축물 주위에 실제 현황을 적용하여 검토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외부 도로에서부터 저희 건축물까지의 동선과 그에 따른 시야를 확인한 모습입니다. 리모델링 시 차량 및 장비 진입 동선을 검토하였습니다.
목적에 따라 다양한 부류를 활성화하여 각 객체별 정보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뷰에서 등고선과 그에 수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컨셉추얼 뷰에서 불필요한 데이터는 제외하고 실제 풍경을 확인할 수 있고 지역의 높낮이에 따라 색상을 비교하는 터레인 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 주변 현황에 설치할 시설물 및 리모델링 과정에서 임시로 설치할 가설물, 차량 등을 배치해 보았습니다. 인프라웍스에서 비디오 스토리보드를 이용해 제작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상지 분석 및 주변 환경 분석에 이어 도면을 활용한 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LOD 수준을 건축 350, 구조 설비 300, 토목 200으로 설정한 뒤 진행하였으며 각 파일을 작성한 뒤 레빗 파일 링크를 통해 취합하였습니다. 다음 사진은 링크된 파일을 ISO 뷰에서 층별로 분할하여 수직 배치한 모습입니다. 토목 모델 위로 건축 구조 모델이 결합되어 있고 각 층 사이 천장 부위에 설비가 들어갑니다. 이어서 인면도를 통해 인면 디자인을 확인하였습니다. 리모델링을 진행할 때 정면도 기준 좌측 메스의 외피 디자인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작성한 3D 모델을 트윈 모션과 실시간 연동하여 렌더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레빗 2024 버전 이후 기본 제공되는 다이렉트 링크를 활용하면 클릭 한 번으로 연동이 되어 레빗 파일에서 수정사항이 발생하여도 트윈 모션 파일로 자동 동기화되므로 작업이 수월하게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고품질의 시각적 자료를 빠르게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모델에 적절한 재료를 적용하고 뷰를 설정하여 대상지와 유사한 조도 및 폐암각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패밀리 가구를 통해 실내 배치 확인 및 식생과 인물 객체를 활용하여 생동감 있는 시각자료 제작이 가능했습니다. 검토 및 분석입니다. 렌더링까지 마친 후 모델링의 전반적인 정보를 확인 및 분석하고 특별한 인상은 없는지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레빗에서 자재에 대한 일반표를 바로 선출해냈고 이를 엑셀로 옮겨 필요한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견적을 진행했습니다. 모델링에 투입된 콘크리트와 진급 패널의 단가와 예상되는 총 투입 비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비스웍스 프로그램의 간섭 검토 기능을 활용해 건축 모델링과 구조 모델링의 각 부재별 간섭 여부를 확인했고 해당 내용을 보고서로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다중이용 공간이 제공되도록 KB 머스스 라이트로 건축 법규를 검토하며 사용자 중심의 편의성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BF 설계 기준을 충족하도록 메인 동선, 코어 부위 등을 철저히 입력했습니다. 레빗 프로그램으로 피난 동선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건물 내 피난 경로를 시뮬레이션하고 각 실에서 코어까지의 피난 동선 및 거리와 소요 시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난 동선을 확인할 때 서점 및 책장이 장애물로 인식되지 않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경로 분선을 설정하고 패밀리 매개 변수를 수정하여 장애물 인식이 가능케 했고 장애물을 피한 동선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건축물 일조 분석은 건물 내 채광 환경을 최적화, 에너지 효율 검토, 일조권 분쟁 예방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는 레빗 프로그램을 활용해 일조에 대한 내용을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레빗에서 건축물의 위치를 입력하여 해당 정보를 통해 위치에 따른 일조 환경을 분석합니다. 날짜와 시간도 함께 지정하여 전반적인 일조량과 그림자를 한눈에 확인하고 이를 통해 건축물 내부에 있는 창문 등의 객체를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린 빌딩 스튜디오 프로그램으로 습도 및 일사량, 기온, 풍속 등과 같은 환경 분석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모델링한 건축물의 데이터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해석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레빗 프로그램으로 구조 해석을 위한 기둥, 복, 슬래브 등의 구조 요소를 정의하는 해석 모델링을 진행하고 로보 스트럭처럴 애널리시스 프로그램을 활용해 풍화중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건축물 구조를 해석했습니다.
레빗의 에너지 모델링 도구를 활용하여 건물의 외피, 창호, 지붕, 그리고 벽체의 열 전달 특성을 정의한 후 인사이트 프로그램에서 에너지 분석을 진행하여 지속 가능한 설계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조의 가장 핵심 내용인 리모델링 프로세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존 패널이 부식되어서 철거한다는 가정하에 새로운 패널로 리모델링을 진행하기 위해서 기존 자재였던 티타늄 아연판 징크 패널을 포함해 총 3가지 패널의 스펙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알루미늄 복합 패널이 평활성, 경제성, 단가, 디자인 적용성, 유지 보수 용이성에 있어 다른 자재와 비교했을 때 더 우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리모델링을 진행할 기존 외벽 부분에 패널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저희나무에서 스크립트를 작성했습니다. 스크립트에 따라서 형성된 패널을 레빗에서 불러와 외벽에 패널이 설치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다이나모 프로그램을 활용해 매개 변수 기반으로 패널 그리드를 생성하고 각 노드에 패널을 자동 배치하면 효율성과 설계의 정밀성 및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모델링 공정에서 주안점으로 삼은 공정 필터 기술입니다. 프로젝트 공정 단계를 나누어서 각 뷰에 어떻게 표현될지 설정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레빗의 관리 탭에서 공정 패널 중 공정을 클릭하면 첫 번째로 프로젝트의 공정 단계, 두 번째로 뷰에 표현될 공정 상태의 내용 설정, 세 번째로 그래픽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 객체를 선택하면 해당 객체의 특성창이 열리는데 여기서 공정 부분을 보시면 생성 공정과 철거 공정 두 가지가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성 공정이 기존, 철거 공정이 없음이면 기존에 시공되어 있는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생성 공정이 기존, 철거 공정이 새 시공이라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생성 공정이 새 시공, 철거 공정이 없음에 해당하면 리모델링 공사임을 뜻합니다. 만약 생성 공정과 철거 공정 둘 다 새 시공에 해당한다면 이는 임시 시공을 의미합니다. 기존에 없었던 건축물인데 리모델링 공정이 진행되면서 비계나 안전 펜스 같은 임시로 설치되는 것들을 뜻합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사진에 보이시는 특성창을 보시면 공정 필터를 선택할 수 있는 탭이 있는데 앞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공정 필터를 각 뷰에 맞게 설정해 주시면 우측에 보이시는 사진처럼 단계별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는 공정별 시공 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각의 공정 필터를 통해 모델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세부 사항을 추가하면서 정확한 시각화가 가능합니다. 공정 필터 기능을 활용해서 전체적인 리모델링 프로세스를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 저희 영동대학교 학생복지관 실제 건축물 사진이고요. 이를 3D 모델링 한 뒤에 철거 공정 필터를 적용시키고 안전 펜스 등의 임시 장비를 설치했으며 기존 징크 패널 첨가 후 알루미늄 복합 패널로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시공 과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외부 도로로부터 비계를 실은 화물차가 건물까지 이동을 해서 보행자 동선을 고려하여 통로를 막지 않고 주차장에 화물차를 세우고 적재 공간을 마련합니다. 패널 리모델링할 벽 부분에 비계, 수직보호망, 안전 발판 등을 설치하고 사람이 직접 올라가서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기존에 있던 징크 패널이 건물접기를 뜯고 적재 공간에 쌓아두는데 이때 패널은 망가지기 때문에 재사용은 불가능하나 재료로서 재활용은 가능합니다. 해당 학생복지관 건물은 층이 아주 많거나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장비 없이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에게 패널을 전달하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인력이 필요해진다는 단점이 우려되므로 하이렌저라는 장비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후 철거가 끝나면 하지철물을 건너은 알루미늄 복합 판넬을 설치하고 실리콘 코팅으로 마무리 뒤 철거된 패널은 재활용장으로 옮겨집니다. 레빗에서 공정 필터를 적용한 모델링을 나비스워크 프로그램에서도 공정 필터를 적용할 수가 있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서 전반적인 작업 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비스워크 시뮬레이션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서 작성 기능도 활용했습니다. 3D 도서를 통해 각종 유의사항 등을 기입하여 2D 도면만으로는 부족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3D 도서를 작성할 때도 공정 필터를 이용할 수 있어 한 파일 내에서 여러 공정에 해당하는 3D 도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3D 프린팅을 진행해 프로세스 시각화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스케치업으로 생성한 모델을 STL 파일로 추출한 뒤 클리어리티 슬라이서를 활용하여 G코드로 변환 후 작업이 용이하게 설정하여 3D 프린팅을 진행했습니다. 3D 모델링 기체를 파일 변환 후 물리적 출력물로 제작하면서 정밀하고 신속하게 물리적 모델을 구현하여 소통과 검토 과정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해당 3D 모델링 모형은 오후에 전시회에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다른 애들이 다 공이 있는데 여기 다 아이패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13년에 동물 리모델링 자료가 2D라고 파일이 2D로 돼 있다면 파일로 된 그 자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파일이요? 캣 파일이나 이런 약간 캔들 2D 도형 파일만 있습니다. 캣으로 네. 그 파일이 있는 단계에서 작업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파일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캔 파일도 없으면 그러면은 난 2D밖에 없다 해서 일반인 프린팅된 도면이죠. 그러면 도면을 해석해서 바로 도면 한 공개를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레빗에서도 도면 작성을 가능해서 시각화하기에는 수월할 것 같아요. 만약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3D 스캐너로 네. 측정해서 하면 되겠지. 다른 질문. 안대철 교수님 질문 안 하시나요? 또 공정. 그러니까 이 모델링 그 공사다 보니까 아까 그 과정에 대한 그 분석하신 거 굉장히 좀 무차지적했었는데 잘 봐가지고 굉장히 기뻤다가 이 나비소스를 봤을 때 그러면 나비소스도 그럼 기존 동물에 대한 모델이 먼저 있은 상태에서 그 기존 동물의 구조나 이런 것들이 철거가 되고 이런 그런 기능들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비소스는 이상하게 신축하듯이 이렇게 쭉 기능이 올라가고 마무리가 되는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나비소스 한번 보고 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모델링을 한다면 기존 거 있어서 뭐 이렇게 변형하고 그죠? 이게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3D 전환설이라는 과정이랑 리모델링 과정을 한 번에 보여드리려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된 것 같은데 여기 방금 보시면 빨간색, 보라색으로 패널이 바뀌는 장면이 있는데 그 부분이 리모델링 부분이고 그 앞부분은 저희가 2D에서 3D로 전환한 과정인데 저희가 한 개의 영상으로 만들다 보니까 좀 설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비소스를 기능상에서 이걸 먼저 기존 건물을 먼저 모델을 만들어 놓고 나비소스의 그 객체를 철거하는 이런 그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접근하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가 변형이 되고 리모델링이 반영되는 이렇게 보디가 완성이 됐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는데 그게 실제고 실제로죠. 그래서 특히 병원이나 이렇게 층별 리모델링 하게 되면 몇 층부터 몇 층까지는 원래 되어 있는 것을 떼어내는 순서에 대한 공정이 될 수도 있고 그거를 기존에 남아있던 장비들이나 이거는 어떤 게 남아있고 그 순서를 어떻게 붙였을지 하는 이런 식으로 더 하면 그런 기능이 있어요. 먼저 먼저 기존 모델이 있고 이렇게 떼내고 이러면 아까 그 레비스의 스케줄을 보면 그 잘 하셨잖아요. 페퍼를 그런 식으로 나비소스도 동일하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아쉽지 않나요? 그 남은 기간 붙여가지고 제출하면 돼요. 네. 그래서 다른 질문 김상환 소장님. 일단 굉장히 어려운 프로젝트를 받게 돼서 고생 많이 한 것 같아요. 신축도 어려운데 리모델링도 있으니까 마음이 힘드셨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리모델링은 설계부터 준공까지 굉장히 좀 다양한 요소들이 요구되는 그런 프로젝트고, 특히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에 대한 그 재사용에 대한 것, 내지는 또 특수한 요구 조건에 따른 이제 공사 중 사용 이런 것들도 이제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거든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받게 되면 이제 전체 프로젝트 일정상에서 이 건물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라는 게 첫 번째가 있고, 지금 이 프로젝트는 또 더 어려운 게 단지대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니까 한 필지에 하나의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그나마 좀 심플한데, 단지 내 여러 상황이 발생하는 과정 중에 그것도 제일 단지의 끝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동선 계획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학교가 이 건물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쉬지는 않잖아요. 이제 그런 현장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산업단지 쪽 이런 데서 보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재밌었던 것 중에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들 하기 위해서 비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실무에 있어서 안전관리나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사실 건물을 짓는 환경뿐만이 아니고 건물 주변 환경, 그리고 장비의 동선의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출입구 계획이 굉장히 멀잖아요. 공사 장비가 들어와야 되는 구간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보행이나 그 장비와 그 외부 이제 사용자들 간의 이제 간섭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봤다면 단지 프로젝트에 대한 재미를 좀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이제 앞에서 했던 프로젝트랑은 확실히 다르고, 저는 설계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굉장히 흥미롭게 봤어요. 그러니까 신축을 계획하는 어떤 계획적인 측면에서 접근 방법들이 같이 이렇게 움직여졌고, 그래서 되게 좋았는데, 궁금한 점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일부분의 외피만을 갖고 있는 리모델링을 적용을 해봤는데, 실제 실무전에서는 아무리 리모델링이라고 해도 약간의 중축 또는 개축, 그래서 이제 관련 현행 법규가 적용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또 혹시 지금 이제 외피를 갖고 있었는데 현행 법규에 관련된 뭐 이런 올림이라든가 BF에 관련된 것도 검토하셨어요. 그것도 되게 좋게 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을 하다 보면 이 BF 관련해서 관련된 법규가 개정되는 것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분쟁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런 법규적인 검토 부분들이 조금은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더 완성을 하신다면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 리모델링을 하셨을 때 저는 이제 여쭤보는 게 아까 뭐 입조나 이런 것도 분석하셨고 관리율도 분석하셨고, 근데 이제 그 기준이 현행 13년 전의 기준이 아니라 현행에 맞게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건가, 아니면 단순히 리모델링이나 관련 법규까지는 적용을 받으셨던 건지 그거 좀 궁금하네요. 저희 법규 검토 담당하는 법규. 딴짓하다니. 최신이 그 내부에 있는 법규 네. 그 내용을 적용한.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특히 리모델링 할 때 보게 되면 결정을 못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설계를 해도 이제 현장에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그거를 발주처가 결정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하나 결정이 시간이 걸리고 딜레이가 걸리고, 실제 이거를 자재부터 아니면 많은 부분에서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할 때 시공 단계에도 어떻게 하면 발주처가 선정을 하고, 선정했을 때 결론은 페이퍼로 남고, 나중에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시공, 뭐 낙엽사진 말지만 이렇게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거 결정했는데 막상 끝에 가서 보면 나 이거 아닌데 그럼 다시 바꿔주세요,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자재라든지 느낌이라든지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발주처에 각각의 디시전 메이킹하고, 디시전 메이킹 했을 때 조건을 여러 개 줘서 하게 되면 이제 결정한 후에 뒤에 말이 없고
페이퍼로 다 남는 이런 부분들도 장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해서 이렇게 더 하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3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안녕하십니까. 졸업 프로젝트 중 가평군 중앙도서관의 프로젝트 발표를 맡은 4조 나영석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원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나영석 학생, 백종호 학생, 조영찬 학생, 박한재 학생으로 각각 시공사, 설계사, 프로그램사에 재직 중이며 함께 결과물을 도출해냈습니다. 저희 발표 목차로는 첫째, 개요 및 현황 분석, 둘째, BIM을 활용한 모델링, 셋째, 분석 및 디자인 제안, 넷째,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축 개요입니다. 가평중앙도서관은 가평군 읍내리에 위치해 있으며 교육연구시설로서 연면적 3,602제곱미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총 4개의 층이며 건폐율 18.47%, 용적률 40.08%입니다. 층별 공간 구성으로는 지하 1층에 보존서고와 기전실, 지상 1층에는 열람실과 북카페 및 지상 주차장이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고 2층 또한 열람실에 위치해 있으며 3층에는 관광과 세미나실 및 야외 정원이 있습니다. 사이트 주변 대상지에 대한 광역 분석입니다. 대상지는 북한강의 서쪽에 위치하여 광역적으로는 가평문화예술회관, 가평문화창작공간과 함께 문화적 소통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근접으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대규모 아파트가 단지가 2개소가 있어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주된 분포로는 학생들과 어린이, 학부모 및 지역 주민들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가평중앙도서관은 현재 한석봉 도서관으로 이름이 바뀌어 2018년 4월에 개관되어서 지금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서관의 층별 평면도 및 현황입니다. 지하에 보존서고 및 기전실이 있고 지상 1층에 주 출입구를 통해 들어오면 북카페와 열람실이 있습니다. 도서관은 메인 후원 계단과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건물 우측 들마루 계단을 통해 층별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도서관의 2층에는 큰 규모의 일반 열람실과 디지털 자료실이 있어 도서관의 주된 이용 공간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3층에는 강당, 세미나실, 문화교실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와 학습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또한 야외로 나갈 수 있는 담소마당을 통해 열린 중앙권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 및 실행 계획입니다. 저희가 가평군 중앙도서관 프로젝트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점들은 여러 세대들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임에 정숙한 분위기와 고요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주변 인근의 독립적인 도서관이기에 지역적 상징성을 부여하여 시민들의 이용을 장려하고 랜드마크의 역할을 하는 도서관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저희의 BIM 프로세스 단계는 기획 단계에서 사이트 분석, 일조 분석, 기상 분석, 계획 단계에서는 매스 디자인, 구조 설계, 설비 설계, 설계 단계에서는 구조 분석, 친환경 분석, 소음 분석, 차음 분석으로 진행하였고 시공 단계에서는 공정 및 물량 산출, 시공 시뮬레이션, 간섭 검토, 도서 관리로 준비하였습니다. 다음은 BIM을 활용한 대지 분석입니다. 먼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통합지도, 통계지도 등 SHP 파일을 확보하여 대상지 주변 정보를 추출한 후
SHP 파일을 DXF 파일로 변환하여 라인으로 불러온 후 그래스호퍼를 통해 대지 및 건물 등 주변 정보를 생성하면 됩니다. 다음은 다이나모를 활용한 구조기둥 모델링 자동화입니다. 먼저 코드 도면에서 기둥 레이어를 추출한 후 라인 지오메트리를 생성합니다. 그 다음 레이어별 기둥 패밀리를 배치한 후 저희가 1층 기둥 작성 과정을 사진에 넣어놨는데요. 그 옆에가 기둥 설계 자동화 다이나모 모듈 결과입니다. 위 이미지들은 완성된 구조 모델링 최종 현황입니다. 다음은 구조에서 모델 작성과 하중 검토 부분입니다. 레빗을 통해 구조 해석 모델 작성 후 로봇 스트럭처를 통해 구조 부재를 각각 확인한 후 부재의 사하중, 하하중, 통하중 등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는데 저희는 초속 20m/s의 남풍에 대한 통하중 검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고 이 결과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가평 중앙도서관의 건축 모델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사진들은 전체적인 모델링 현황을 2CV로 기록한 사진이고 도서관의 메인인 2층 열람실의 모델링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의 목표는 LOD 350으로 목표를 잡고 진행하였고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부원 1명이 한 개층을 맡아 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매주 모델링 검토 보고서를 작성 후 그 주에 발생했던 문제를 정리하고 공유하며 효율적으로 일정 관리 및 문제 해결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한석봉 도서관은 다양한 용도의 공간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건물로 열람실, 회의실, 스터디룸, 공연장, 담소마당 등 서로 다른 소음 요구 조건을 가진 공간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들은 사용자의 학습, 독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조용하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레빗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한석봉 도서관의 차원 성능을 검토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가 세운 프로세스는 이러합니다. 벽체의 두께와 재료를 사람이 확인 후 STC 값을 수동으로 기입하고 각 문과의 관계를 보고 판단하여 적정 STC 값도 기입하여 줍니다. 이에 저희 조원들이 한 층씩 맡아 도출된 STC 값과 적정 STC 값을 비교하여 사람이 적합, 미적합, 과적합 판단을 내려서 QC를 하는 과정입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I를 활용하는 에드인으로 먼저 레빗 API와 C#, GPT-4o 모델을 활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저희 에드인을 사용하기 위해서 프로젝트에 4개 변수를 넣어줘야 하는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벽체 카테고리에 해당 벽체가 접하는 두 룸의 이름, 그리고 정보가 담길 룸 두께와 재료를 토대로 한 해당 벽체의 STC 값이 담길 STC, 해당 벽체의 룸 정보를 가져와 AI가 판단한 적정 STC 값을 자동으로 넣어줄 적정 STC, 마지막으로 STC와 적정 STC를 비교해서 적합, 미적합을 판단해서 정보를 넣어줄 결과 확인, 속성만 준비하여 위 화면에 보이는 속성 창처럼 보여진다면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끝마치고 나서 에드잇 버튼을 누르고 인터페이스에서 위에서부터 자르기, 차원 테스트, AI 검증, 결과 확인, 색상 적용 버튼을 순서대로 누르면 차원 QC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해당 기능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르기 버튼입니다.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위 화면처럼 하나의 벽체에 3개 이상이 룸에 접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벽체에 또 다른 벽체가 접한다면 그 지점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분할이 되는 로직으로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버튼만 누른다면 자동으로 현재 뷰에 보이는 모든 벽체를 자동으로 분할해주는 기능입니다. 이후 이제 차원 테스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 기능은 벽체가 접해 있는 두 룸의 ID 데이터에서 이름 정보를 뽑아 그 사이에 해당 벽체 속성 룸에 자동 정리하여 관계가 기입되는 기능입니다. 이 역시 현재 뷰에 있는 모든 벽체에 자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차음 QC 자동화의 핵심 기술입니다. 룸과 룸 간의 관계를 파악해서 적정 STC 값을 표를 보고 판단하는 과정은 사람이 무조건 했어야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다. 나와 있는 STC 적정값 기준표의 일부입니다. 건물에 대한 상황과 그 안에 있는 1번 룸의 범주, 2번 룸의 범주, 이 사이에 있는 벽체의 적정 STC 값은 이러하다고 나와 있는 표입니다. 하지만 저희 한석봉 도서관 각 룸의 이름 정보는 어린이 자료실, 담소마당 또는 열람실 등인데 심지어 한국말로 되어 있고 각 실의 이름을 보고 사람이 직접 룸의 성격을 오피스인지 컨퍼런스 룸인지 해당 표에 나와 있는 룸 범주에 따라 매칭해 줘야 했습니다. 따라서 전처리 작업을 무조건 거쳐야 하고 이 전처리 과정에서 사람의 판단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AI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해당 표에 대한 정보와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여야 하는지를 프롬프트에 작성하여 AI에게 인컨텍스트 러닝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학습된 AI는 도서관이라는 정보, 지금 어린이 자료실과 담소마당 비교하여 하는 정보를 받아서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정의하고 자동 매칭 후 룸의 정보를 예를 들어 어린이 자료실 다시 담소마당의 값을 받아서 이것이 룸의 성격에 어떠한 룸의 성격에 적용하는지 매칭하여 나타낸 후 STC 값을 찾아주는 프로세스를 구현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정 STC 값이 자동으로 입력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이제 결과 확인 버튼을 눌러 기존 벽체에 가입되어 있던 STC와 적정 STC 값을 비교하여 미적합인지 적합인지 과적합인지를 판단하여 자동으로 값이 기입됩니다. 이제 색상 적용 버튼을 눌러 적합이면 초록, 미적합이면 빨강, 과적합이면 보라색으로 벽체의 색상을 자동으로 바꾸어 표기해 줍니다. 이후에 검증 결과의 미적합 벽체만 스케줄로 필터링하여 생성한 후 해당 벽의 타입은 무엇인지 어떤 룸에 접해 있는지 적정 STC 값이 얼마나 미달인지를 한눈에 보고 QC를 하는 프로세스로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벽체를 하나하나 벽체의 두께와 재료를 사람이 확인한 후 STC 값을 수동으로 기입하여야 했던 어려움과 접해 있는 각 룸의 관계를 파악하고 사람이 판단하여 적정 STC 값을 하나하나 기입해야 줬던 어려움, 미적합인지 적합인지 하나씩 눌러보아야 확인이 가능했던 문제를 버튼 5개를 누르면 해결되는 프로세스로 구성하여 저희 프로젝트에 적용해서 QC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포마를 통해 분석을 진행한 과정입니다. 도로와 도서관 간의 노이즈 분석, 기후 분석, 계절별 일조 검토, 풍량 중량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가벼운 메스에 대한 포마 검토를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인면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석봉 도서관에 대해 저희 팀이 직접 디자인 검토를 진행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먼저 답답한 공간이었습니다. 창문이 작게 설계되어 있어 자연광의 유입이 제한적이었고 이로 인해 공간이 폐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는 현대 도서관의 트렌드인 개방적이고 밝은 환경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심미적 가치의 제한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현대 건축에서 요구되는 문화적, 심미적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저희는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랜드마크로서의 상징성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개방감을 제공하고 쾌적한 열람 공간 조성을 목표로 새로운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개방감을 중시로
중시한 설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다룬 사례들을 보았습니다. 일본의 유명 도서관에서 책들이 모두 파래지는 굴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 도서관은 커튼홀 빌딩 구조로 설계되어 개방감과 현대적 심미성을 강조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강한 채광이 그대로 유입되었고 결국 책들이 자외선에 의해 바래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저희는 개방감과 쾌적함을 제공하는 것만큼 적절한 차광 대책이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채광이 강한 부분만 유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파라메트릭 윗면 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파라메트릭 윗면 디자인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채광이 강한 부분의 패널은 닫고 약한 부분은 자동으로 여는 유동적 구조의 윗면 설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책 보존과 개방감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디자인을 구현해냈습니다. 먼저 저희는 육각 패널 모양의 가변형 패밀리를 제작하였습니다. 하나의 패널 모양을 디자인한 후 파라미터를 조절하여 열림 정도를 제어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파라미터 값은 0에서 0.5 사이로 조절되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패널이 더 많이 열리고 0.5에 가까울수록 패널이 많이 닫히는 구조입니다. 그 후 도서관의 윗면 메스를 커튼홀 그리드로 나누고 제작한 패밀리를 배치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메스를 기반으로 포마 1조 검토 이미지를 활용하여 패널의 제어값을 설정했습니다. 이미지의 명도값을 분석하여 햇빛이 많이 비치는 부분의 패널은 많이 닫히고 덜 비치는 부분의 패널은 많이 열리도록 조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가 원했던 유동적인 윗면 제어가 가능되었습니다. 이후 다이나모를 활용하여 포마 1조 검토 이미지에 각 픽셀 명도값을 측정하고 위치에 맞는 패널의 파라미터 값을 조절하여 파라메트릭한 윗면 디자인을 구현했습니다. 이 로직을 통해 패널이 주변 환경에 따라 유동적으로 움직이며 이상적인 체감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레빗의 1조 시뮬레이션을 통해 윗면의 그림자가 비추는 부분을 판단하고 이전 로직과 동일하게 윗면 이미지 명도값을 측정하여 패널의 가변성을 적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햇빛뿐 아니라 그림자까지 고려한 파라메트릭 윗면 디자인을 저희가 구현했습니다. 이 윗면 이미지를 다이나모 코드에 입력하여 패널 파라미터 값을 자동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렇게 구현된 파라메트릭 윗면은 시간대와 날씨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형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상의 윗면 검토 이미지를 통해 다이나모 코드로 윗면 패널의 파라미터를 조절하여 실제 파라메트릭한 윗면 디자인을 완성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책 보존, 채광, 그리고 개방감을 모두 충족하는 현대적 설계의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지관리 시공 단계에서의 BIM 사용입니다. 저희는 레빗으로 작업을 마친 모델링을 BIM 기반의 검토 및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인 나비스웍스의 프로그램에 불러 들어온 후 간섭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간섭 검토를 통해 시공 전 충동 및 간섭을 식별하고 해결하여 실제 공사 중 후속 작업에 발생하는 시간 예방 및 절약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간섭으로 인해 추가 작업 및 재료 낭비를 방지하여 전반적인 프로젝트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계 요소들 간의 충돌이나 거리 제한, 간섭 허용 범위 등 설정을 통해 정밀하게 간섭 검토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물량 산출 부분입니다. 같은 소프트웨어인 나비스웍스를 이용하여 BIM 데이터를 활용하고 3D 모델의 물량을 직접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 물량 산출의 장점은 자동화된 산출 과정으로 오류를 최소화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산출을 가능하여 공사 도중 설계 변경 시 물량 변화에도 빠르게 파악 후 프로젝트 예산 및 물량 계획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물량 산출 보고서를 통해 산출 결과를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전달까지 가능합니다. 다음은 공정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는데 이 공정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타임라이너를 이용하여
프로젝트 모델에서의 객체들을 선택한 후 직접 공정 순서대로 일람표를 작성 후 전 공정 사항을 시각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불필요한 작업을 제거하며 최적의 공정 앱을 수립한 후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도서관에 특화된 기술 제안을 하므로 앞으로 설계와 시공될 다양한 도서관의 기술적, 디자인적 도약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저희가 제안한 파라메트릭 인면을 통해 친환경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유지 관리가 예상되고 설계 단계 자동화 공정을 통한 공기 단축 및 공사비 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 4조 가평군 중앙도서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라메트릭 판넬이가 한순한 판넬이가 아닙니다. 가상의 판넬입니다. 이건 실제로 지어진 판넬이 아니라 저희가 디자인적으로 제안을 드리면서 가상으로 랩핑 모델링을 직접 한 가상으로 실제 그 제품으로서 개발되는 게 아니라 우리 순서대로 흑빛의 방향이나 주소의 양에 따라서 개구가 열리고 닫히고 이렇게 한다는 개념인 거죠? 네, 맞아요. 실제로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나 그런 중동 쪽에 햇빛이 강한 지역에는 이러한 좀 파라메트릭한 인면 패널들이 이제 적용되어 있는 그런 건물들이 실제로 좀 많이 되어 있고요. 그런 것에 저희가 착안을 해서 조금 아이디어적으로 이런 디자인도 저희 건물에 적용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해서 진행하였습니다. 깊이 들어가서 재질이나 그 운영 작동하는 이런 시스템적인 거나 깊이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당연히 이것도 나중에 만약에 실제로 이게 지어지게 된다면 재료나 뭐 이게 그냥 패널에 했을 때 얼마나 공기 관리에 측면에서 이득이 될 거냐, 공사비는 뭐 얼마나 절감될 거냐, 또 이런 적합적인 그런 디테일들은 또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큰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조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창의적인 아이디어 내에서 제가 좀 재밌게 접근해보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다른 질문 그러면 용어를 좀 짚고 넘어가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설계의 방법론은 파라메트릭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일사량에 따라서 움직이는 형태의 패널 같은 경우는 키네틱 디자인이라고 용어를 좀 스터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센싱 기술이 지금 요구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따른 작동에 대한 기술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이 구제들의 결합에 대한 세 가지 요구들이 이제 좀 공학적으로 맞물려 돌아가서 설치되는 디자인 요소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특수한 기능을 담당해야 되는 이슈가 큰 경우에 많이 요구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스터디를 좀 구체적으로 해보시면 저희들은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키네틱 디자인, 키네틱 패널을 검색을 하시면 좀 더 구체적인 디테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저기 아까 에그린 부분 있잖아요. 처음 나와 있는 부분. 어떻게 보면 BM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설계 시공을 위한 부분이면서 우리가 모델링의 관점을 좀 갖고는 있지만 사실 정보에 대해서 얼마나 더 활용을 할 것인가 이런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은 굉장히 접근이 좋다 이런 생각을 좀 있단 말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혹시 오픈 소스를 이렇게 어디서 구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걸 직접 개발을 하는 거예요? 네, 직접 개발을 한 상황이고 레빗 API하고 비주얼 스튜디오 C# 그리고 GPT 오픈 AI API가 있습니다. API를 사용하려면 달마다 돈을 내야 되긴 하지만 그걸 내서 돈을 내고 있어요? 네, 저는
AI 쪽으로 많이 접목을 시키려다 보니까 이렇게 프롬프트적인 부분도 이 AI한테 실제 가지고 있는 그런 STC에 대한 그 표랑 이거를 이 AI한테 알려줍니다. 학습을 시키고 프롬프트로 이제 저런 여기 보시면 원래 기존 표에는 오피스라는 룸의 성격만 주어지고 이거를 저희가 실제 모델에서 룸의 이름을 보고 판단해서 매칭을 시켜줘야 되는 사람들이 작업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AI가 어린이 잘못이면 이게 오피스 범죄에 속하는지 컨퍼런스 룸 범죄에 속하는지를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이 컨테스트 러닝을 통해서 학습된 모델로 이제 API를 사용해서 저 프롬프트라고 하는 거를 챗GPT 저기다가 일단 던지는 행위를 그 중간에 수동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코드 안에서 적혀 있습니다. 코드에서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작성을 할 수도 있고 코드 안에서 이렇게 작성을 해놓으면은 그걸 던져서 그러면 다시 리턴 값으로 아까 STC 값이 돌아오는 건가요? 그걸 리턴 받아가지고 다시 그 객체의 속성에다 집어넣는 로직이다. 자동화가 쭉 되는 거네요. 사실 조금만 더 붙여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게 왜 저희가 조금 집중을 했냐면 예를 들어서 공항에서 그런 차원 성능을 검토한다고 했을 때 공항 건물에 수백 개의 실들이 있고 또 만약에 외국 건물이라고 했을 때 외국 언어의 설계 도서로 되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저희가 만약에 차원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각 도면들을 다 보면서 그 외국어로 되어 있는 모든 실들의 그것들을 다 번역해 보면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너무 많은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AI에게 이런 기능들을 접목하고 코딩의 그런 기술들을 접목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자동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아이디어적으로 제시를 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질문. 이런 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실은 이제 표현하기도 좋고 확인하기도 좋고 저희 뭐 건축 IT 이렇게 보시게 되면 시공사, 설계사, 뭐 프로그램 제작하는 회사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같이 서로 공부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적용했을 때 좀 더 설계 단계가 됐든 시공 단계가 됐든 좀 더 작은 디지털화이긴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이어서 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잘 저희도 만들어서 다른 회사들도 좀 쓸 수 있게끔 개발하고 또 아니면 개발된 거를 갖다가 어떻게 접목할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저희 보면 법규가 바뀌고 뭐 하고 하면서 그거를 찾아서 하는 것도 일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런 뭐 챗GPT가 됐든 아니면 이런 형태와 연계됐을 때는 좀 더 파워풀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또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을 뭐 제공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실은 설계 단계 도서관이라는 의미에서 기존에 했던 거에서 햇빛이나 이런 이슈가 됐을 때 연구하고 뭐해서 실제 그걸 만들어 보는 것보다는 좀 빠른 시간 안에 어느 형태로 이런 것들을 설계적으로 한번 시도해보고 그리고 나서는 뭐 제품이라든지 이걸 구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이런 프로세스도 좀 의미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